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2년 7월 13일 새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2층 주택 한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얼마 후 창밖으로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이걸 목격한 이웃의 신고로 급히 소방대와 경찰차가 출동했어요. 화재가 난 이 집에는 30대 가장 남씨, 35살의 아내 마수옥씨, 그리고 부부의 두 아들, 10살 남경태군과 6살 남기환군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남씨는 영무원이었어요. 그래서 화재 당시에 서울 중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새벽 근무를 하고 있었죠. 즉 그날 집안에는 새 모자만 머물고 있었다는 건데 막상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들은 아직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어느 정도 잡은 후에 소방관들이 서둘러 내부로 뛰어 들어갔어요. 하지만 아직 꺼지지 않은 잔불들을 제거하면서 현관과 거실 차례차례 확인을 하는데 모자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대원이 안방 문을 딱 연 순간 그 역하게 타는 냄새가 풍겨오더라고요. 노련한 그는 이게 즉각 사람이 불에 탄 냄새라는 걸 직감합니다. 가장 먼저 발견된 건 엄마 마수옥 씨였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장롱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 뒤로 첫째 아들 경태군이 사망한 채 이불 위에 누워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작은 아들 기환군은 베란다 쪽의 작은 옷장 앞에서 발견됩니다. 방 안에서 지금 새 모자가 모두 시신으로 발견된 너무나 처참한 광경이죠. 아니 근데 불이 난 걸 몰랐을까요? 왜 도망치지 않았죠? 잠시 후 시신을 유심히 살펴본 경찰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큰 아들의 머리에는 둔기에 7차례나 가격당한 상처가 남아있어요. 또한 6살 둘째의 머리에도 4군데서 상처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상처를 입은 건 엄마였어요. 발견 당시 옷에 머리에서 흐른 피로 아예 막 새빨갛게 옷이 다 물들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20차례 이상 머리를 가격당해서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였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화재가 나기 전에 세 모자가 모두 머리를 공격받고 사망을 한 거예요. 그 상처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직경 3cm 정도의 둥근 망치가 범행 도구로 추정되고요. 또한 이 시신에 남은 상처들을 통해서 그날의 상황을 좀 추정해 보자면 범인이 가장 먼저 엄마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례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해친 것으로 보여요. 이 중에 둘째는 몸에 가장 적은 상처가 있었는데요. 이건 엄마가 뒤늦게 정신 차리고 막 맞고 있는 막내를 구하기 위해서 몸으로 감싸 안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아들을 구하려는 엄마의 모습이 그려져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추가 부검 결과 특이점이 나왔습니다. 둘째의 호흡기에서 그름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 당시 연기로 인해 호흡기가 손상된 흔적도 있었고요. 즉 이건 불이 났을 때 아이가 희미하게나마 살아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현장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범인은 신너를 집안 곳곳에 뿌리고 현관에서 불 붙이고 도주한 것으로 보여요. 이 신너는 어디서 났냐? 1층에 있던 화실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자, 이건 범인이 이 건물에 신너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사라진 귀중품이 없어요. 그래서 강도가 아니라 면식범의 범행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화재가 휩쓸고 간 현장이라서 범인의 지문이나 족적, DNA 같은 단서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있다 해도 물을 다 뿌려놔서 모두 훼손되었고요. 당시가 2002년이라 주변 CCTV 없어요. 수사는 난항이 예상되던 그때 경찰은 이건 분명 가까운 사람이 소행이다 라는 추정하에 피해자의 당일 행적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7월 12일 저녁 6시
엄마 마수옥 씨는 서울 노원역에 있는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고요. 밤 10시에 다 끝나고 노원역 근처 서점에 들러서 책을 한 권 구입합니다. 이 노원역에서 마 씨가 살고 있는 당고개역까지는 지하철 2정거장 거리예요. 한 5분 정도가 소요되죠. 그래서 역에서 내려서 집까지 느린 걸음으로 갔다고 해도 10시 20분경에는 집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 마 씨가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아냐면 세 사람의 시신에서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발견되었거든요. 또 부엌에도 미처 치우지 못한 반찬통, 설거지 그릇들이 좀 있었고요. 즉 엄마가 집에 와서 애들과 같이 밥을 먹은 후에 이 음식이 다 소화가 되기 전 범인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경찰이 막 이웃을 탐문하던 중에 중요한 증언 하나를 듣게 됩니다. 마 씨네 2층에 50대 부부가 새들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건 당일 10시 30분 옆방에서 깍 하는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투는 소리도 들렸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이웃도 더 구체적으로 살려주세요 라는 비명소리가 10분 간격으로 여러 차례 들려왔다고 진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증언을 토대로 범행은 10시 30분쯤 벌어졌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겠죠. 한편 시신 옆에 눈에 띄는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벽시계가 떨어져 있었던 건데요. 마침 이 시계가 새벽 1시 28분 20초에 멈춰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 시각에 안방으로 불이 번지면서 시계가 탁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걸로 화재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도 추정이 가능해지죠. 이 집을 보니까 베니어 합판에 우레탄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이 우레탄에 불이 붙을 경우에 폭발적으로 연소가 되면서 아주 빠르게 불이 번진다고 해요. 더욱이 발화제인 신너까지 사용을 했으니까 속도는 더 빨랐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시계가 떨어지기 8분 전인 새벽 1시 20분 전후로 화재가 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정리하면 살인은 10시 30분에 벌어졌어요. 그리고 범인은 2시간 30분 정도 이 집에서 뭐를 했을진 모르지만 방화를 준비하고 새벽 1시 20분에 불을 질렀다라는 스토리가 완성되죠. 자, 지금까지 현장의 상황을 가지고 유추를 했는데 그래서 가장 의심 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우리의 모두의 생각과 동일하게 경찰도 남편 남 씨를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어요. 일가족을 모두 잃은 가장이잖아요. 근데 그의 태도가 좀 태연하고요. 심지어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죽은 가족의 시신을 보는 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남 씨는 국가수까지 쫓아와서 아들을 부검하는 모습을 차분히 지켜봐요. 이게 마치 호기심에 가득해서 구경하는 모습이랄까? 그래서 같이 있던 그 베테랑 부검이조차 아유, 나 저런 아버지 처음 봤어 하면서 갸우뚱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내 마 씨의 장례식 당일에도 남편은 슬퍼야 되잖아요. 손님도 맞이해야 되고. 근데 엄청 바빴어요. 왜냐면 계속 보험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요. 그래서 사망보험금 총액이 얼마라고요? 이게 일가족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찰도 남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일단 주변 관계를 살피게 되는데 결정적인 걸 알아냅니다. 알고 보니 남 씨가 아내 마수옥 씨의 막내 여동생과 불륜 관계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막내 동생 역시 용의선상에 올라서 조사를 받아요. 근데 사건 발생 시간에 영등포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정확히 확인이 되면서 이제 알리바이가 만들어진 거죠. 어쨌든 그러면 마 씨는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 그녀 지인은 마 씨가 최근 이혼을 준비 중이었다라고 진술해요. 근데 이혼이 결정이 된다면 귀책을 가진 배우자 남편,
남 씨가 위자료를 포함해 많은 돈을 잃게 되겠죠? 근데 사실 남 씨라는 사람이 돈에 굉장히 집착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자, 여기서 또 이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다가 이번에는 피해자 마 씨의 큰언니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제부가 돈을 목적으로 장인어른의 유언장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3년 전인데 마 씨가 친정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를 딸에게 상속하겠다라는 유언장을 만들어요. 지금 보고 계신 바로 이 유언장인데요. 이게 2장이 있었죠. 서류의 일련 번호와 내용은 모두 같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원본과 정본의 상속인이 정작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본에는 상속인이 딸 마 씨예요. 근데 정본에는 사위 남 씨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네, 이거 남 씨가 서류를 위조한 거죠. 심지어 그 자신이 인정을 했대요. 위조했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된 건지 별다른 처벌 없이 어쨌든 장인 아파트를 상속받는데 성공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저도 진짜 궁금한데 사실 남 씨가 좀 이런 일에 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선 그는 결혼을 한번 실패하고 이후 마 씨를 만나서 재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전 부인과 이혼을 할 당시에도 부인 명의로 차용증 위조하고 그걸로 돈을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국 이게 사기라는 게 들통났대요. 그래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죠. 아까 막 돈에 집착한다고 했잖아요. 사기며 위조 어떤 것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앞서 장례식에서도 보험회사에 보험금 언제 주냐고 닥달하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받아낸 사망보험금이 3억입니다. 3억이 3명의 목숨값이라기엔 너무도 미비한 돈이지만 어쨌든 남 씨 입장에서는 충분한 범행 동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시선이 남 씨에게 향하고 있지만 정작 그에게는 강력한 알리바이가 있어요. 사건 당일 오후 4시 그는 직장인 중구 지하철역으로 출근했습니다. 앞서 살인이 벌어졌다고 예상되는 게 밤 10시 30분쯤이라고 했죠. 근데 10시 20분에 남 씨가 근무를 서는 모습이 여러 사람에게 목격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1시간이 지나고 11시 반에는 동료 영무원이 남 씨와 함께 마지막 기차를 확인하러 갔다, 승강장에 내려갔다, 이런 내용까지 다 진술을 해줍니다. 그럼 이게 시간상 도저히 범행을 했다고 보기 힘든 거예요. 결국 알리바이가 성립되면서 남 씨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죠. 주요 용의자였던 막내 동생까지 다 알리바이가 확인되면서 사건이 갑자기 이거 뭐야? 미궁에 빠져요. 유력하게 저 사람인데 아닌 거야. 사실 경찰은 거의 확실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든 증거도 그렇긴 한데 어떻게 알리바이가 성립하지? 이후 수사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별다른 용의자나 뾰족한 단서가 나오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갔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그때 이후 이 사건이 미제로 남아서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가장 먼저 정말 범행 시간이 10시 30분이 맞냐? 라는 질문을 해야 해요. 여러분도 혹시 아까 얘기 들으시면서 그게 가능해? 라고 갸우뚱했을지 모릅니다. 사실 좀만 더 생각해보면 피해자 마 씨가 10시 20분에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범행이 10시 30분? 그럼 고작 10분? 그 사이에 밥도 먹고 애들도 챙겨서 다 밥 해주고 이게 좀 이상합니다. 너무 짧은 거예요. 더구나 모두가 깨어있을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 범인이 와서 공격을 했다면 여자의 비명소리 외에 아이들의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당시 이웃들은 오직 여성의 비명만 들었다고 증언했어요. 아이들 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고요. 그런데 앞서 조사에서 빠져있는 또 다른 증언이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사건 당시 아랫집에 새들어 살던 또 다른 세입자였죠. 그는 10시 30분이 아니라 자정 무렵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비명은 아니었고 윗집에서 발을 구르는 듯 쿵쿵
소리가 울리더래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거 윗집 애들이 아직도 안 자고 노는구나 라고만 여겼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좀 이상해요. 아니, 원래대로라면 10시 30분에 범행이 발생했고 이 시각 모두 사망한 상태입니다. 쿵쿵 소리가 아이들의 소리일 리가 없어요. 자, 그럼 분명 누가 있었다는 건데 여기서 전문가들은 그 소리가 범인이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소리가 아니었냐라고 추정합니다. 왜냐면 바닥에도 막 이렇게 망치가 찍힌 자국들이 있었으니까요. 즉, 범행은 밤 10시 30분이 아니라 자정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렇다면 남편의 알리바이 다시 살펴봐야겠죠? 왜 아까 11시 반에 동료랑 승강장에 순찰을 나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요. 그 동료의 증언이 거짓말이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때 경찰에 불려다니는 것도 너무 짜증나고 또 남씨가 선임이라서 그냥 그렇게 말해준 거래요. 알고 보니까 순찰은 동료 혼자 했던 거예요. 그렇게 남씨의 알리바이는 무너졌습니다. 밤 10시 2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의 알리바이 공백이 생긴 거예요. 어쩌면 그는 아무도 모르게 직장을 빠져나와서 집에 가서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있어요. 벽시계를 통해서 불이 붙은 시간이 새벽 1시 20분이다 라고 아까 추정을 했었죠? 근데 이 남씨 집에서 다시 직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하면 돌아와야 하니까 그 거리를 고려하면 최소 12시 50분에는 집에서 출발을 해야 도착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게 다시 벽에 부딪힌 거죠. 그리고 이때 새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화재가 앞서 빠르게 번졌을 거다라는 그 추정과 달리 만약에 느리게 불이 퍼졌다면요? 전문가들이 집 구조에 주목했어요. 천장 상층부에 넓은 공간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재 당시 창문이 모두 닫혀 있고요. 즉 이건 불이 상층부에 도달했을 때 산소가 고갈되면서 불이 느리게 퍼졌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최소 30분에서 최대 50분까지 화재가 지연되었을 수 있다라는 분석 내용. 그렇다면 실제 발화된 시점, 불이 붙은 시점이 1시 20분이 아니라 밤 12시 30분일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남씨가 몰래 집에 와서 범행을 저지르고 지하철까지 갔다라는 이 시나리오가 다 성립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범인 잡는 그 통쾌한 순간 기다리고 계셨죠?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은 사실 의혹으로 끝나고 맙니다. 정황만 있을 뿐이고요. 정작 현장에서 범인의 흔적이 전혀 없고 그렇다 보니 그를 체포하기에 증거가 너무 부족했어요. 결국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남편 남씨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사건은 현재까지 2025년 현재까지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나 목격담이 발견되지 않는 한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후 남씨는 처자식이 죽고 받은 그 사망보험금과 또 장인의 유언장을 위조해서 상속받은 아파트 덕분에 꽤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그때 일가족이 죽고요. 얼마 후에 중국 여성과 재혼을 했대요.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하죠. 과연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이유 때문에 괜히 범인으로 몰린 비극의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아내와 자식들 머리를 망치로 때려서 사망하게 한 후에 불을 지르고 도망간 비정한 살인범일까요? 그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6년 9월 17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신제주성당입니다. 이날은 한국 가톨릭에서 매우 중요한 대축일 미사가 있던 날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새벽 예배가 끝나자 신자들은 하나둘 성당을 떠나갔죠. 하지만 독실한 신자였던 당시 61살의 여성 김성현 씨는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아침 8시 52분, 당시 성당에는 그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당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한 남성이었죠. 그는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더니 곧이어 홀로 기도 중인 김 씨에게 다가옵니다. 딱 보고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순간 남자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뭔가를 꺼내 드는데 18cm짜리 칼이었죠. 무슨 상황인가 파악하기도 전에 그는 다짜고짜 김 씨를 공격합니다. 오른쪽 가슴, 옆구리, 허벅지까지 빠르게 찔렀고 피해자 김 씨는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어요. 이게 고요한 성당에서 너무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남자는 곧장 현장에서 도주했죠. 범인이 떠나고 그래도 김 씨가 희미하게나마 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119에 신고를 하게 돼요. 하지만 얼마 안 가 몸이 축 처지는데요. 구급대가 도착을 해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지만 김 씨는 다음 날인 18일 아침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건의 신고가 들어온 직후 제주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수색을 시작합니다. 다행히 성당의 입구와 복도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그 남성의 모습이 잘 찍혀 있었죠. 허리에 전대를 차고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는 범인. 경찰은 이 사진을 CCTV 관제센터로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주도는 곳곳에 4천여 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통합관제센터가 운영 중이에요. 그날 거기에 있던 약 30명의 요원들이 실시간으로 해당 남성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 한 요원의 눈에 수상한 인물이 포착됐죠. 동일한 복장을 입은 남성이 서귀포시 도로에서 막 두리번거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던 경찰이 장소로 급히 출동했고 사건 발생 7시간 만에 경찰은 범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의 정체는 당시 51살이던 중국인 남성 천궈루이. 놀랍게도 불과 사건이 벌어지기 4일 전에 막 제주도에 들어온 관광객이었습니다. 범인 천궈루이는 범행 직후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나름대로 머리를 썼던 것 같아요. 먼저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자기 핸드폰을 인근 호텔에 있는 화단에 버렸고요. 또 그 동선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일단 택시를 타고 제주공항으로 이동했죠. 거기서 다시 택시 갈아타고 서귀포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제주도를 떠난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주경찰의 빠른 초기 대응과 또 이 4,000개의 CCTV 감시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천궈루이가 체포됐을 때만 해도 7시간 만에 잡았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김 씨는 중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되죠. 하지만 다음날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즉각 살인사건으로 전환됩니다. 중국인 관광객이었던 천궈루이는 왜 도대체 남의 나라 성당에서 갑자기 모르는 여성을 살해한 건가? 이게 이제 화두로 떠올라요. 그런데 그가 밝힌 범행 동기가 정말 황당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바람난 아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죽였죠. 그러고 보니까 이 천궈루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이미 2번의 결혼을 한 전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 부인들이 모두 바람이 나서 도망갔대요. 이 일로 여성에 대한 반감을 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제주 여행을 오게 됐죠. 근데 마침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다가 돌연 눈앞에 보이는 성당으로 들어섰는데 거기서 우연히 혼자 기도하는 여성을 보자 전 부인이 떠올라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칼로 찔렀다는 주장. 자, 우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게 진실일까요? 경찰은 천궈루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애초부터 성당에 그 비닐봉지에다가 흉기를 가지고 들어간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범행 전에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제주에 입국하고 이틀 뒤에 시내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습니다.
게다가 범행 전날에는 2차례에 걸쳐서 미리 이 성당을 다녀갔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성당 1km 반경에 있는 한 교회에도 방문한 게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범행 장소를 종교 장소로 계속 물색을 한 거죠. 범인의 숙소는 성당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에 왔다고 진술했어요. 그런데 막상 숙소에 가보니까 짐이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정상적인 여행으로 제주도에 온 게 아니라 오로지 범행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온 게 추측이 된 부분이에요. 경찰이 계속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자 천 씨가 결국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긴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어린 여성은 너무 불쌍하고 성인 남성은 나한테 반격할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성인 여성으로 잡은 거죠. 그런데 이 말과 동시에 이해가 안 되는 말도 남겼어요. 누군가 내 머리에 칩을 심어 조종해서 살해한 거예요. 이것도 뭔 소리야. 그가 말하길 중국 정부가 자기 머리에 칩을 심어놨대요. 그걸로 인해 자기가 고통받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 해방이 되기 위해선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라는 황당한 이야기.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 것 같죠? 경찰은 이번엔 중국에 있는 천 씨의 가족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보니까 천 씨가 평소에도 누군가 날 조종하고 있어 이런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또 정식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은 적은 없고요. 그의 상태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프로파일러들과 면담에 들어가는데 그 결과 천 씨가 망상 증상은 있지만 이게 조현병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범행 전에 미리 현장 2번이나 답사했죠?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혼선을 주기 위해 이런저런 도주 행적을 남겼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망상장애, 정신병을 의심하긴 좀 힘들고요. 그래서 결국 제주경찰청은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어요. 특히나 신성한 종교시설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사유였습니다. 그렇게 천 씨가 취재진 앞에 맨 얼굴을 드러내게 돼요.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지금 심경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뭐라고 하냐면 평소와 같아요. 아주 담담히 대답하는 거예요. 이런 놈이 다 있어요. 이후 국내에서 치러진 천 씨의 재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2017년 2월 1심에서 그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됩니다.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고와 경위로 게다가 얘는 진지한 반성도 없고 사과의 뜻도 없어서 이같이 판결한다 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때 천 씨의 망상장애와 심신미약은 또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무기징역이 아니라 25년형에 그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선고가 내려진 순간 천거루이의 반응이 참 꼴사나운데 징역 25년입니다 하니까 갑자기 소리를 내면서 쓰러져요. 그래서 숨을 못 쉬겠다면서 들어 눕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참 이게 안 됐는지 다시 번떡 일어나가지고 왜 이런 판결을 나한테 주냐 라면서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요. 이건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연기자예요, 연기자. 자, 항소심은 2달 뒤인 4월에 열렸습니다. 이때 법원은 원심 파기하고 형을 더 늘린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어요. 그 판결문을 보면 망상장애, 심신미약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너무 가볍다라고 아주 오랜만에 시원하게 밝혔죠. 이게 그대로 확정이 되면서 천거루이는 현재 국내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여러분, 자, 사건의 전말은 여기까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많고 많은 장소 중에 하필 제주도에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그것도 자국이 아니라 외국이잖아요. 정말 그 머릿속을 지배한다는 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건 믿지도 않아요. 궁금증이 들어서 보니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바로 제주의 무사증 제도 때문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자유롭게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는 무비자 입국 제도라고도 하죠. 지난 2002년에 제주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가 이거 제도를 유치하게 됩니다. 덕분에 일부 테러 국가로 명시된 곳을 제외하고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 달간 무비자로 제주를 관광할 수 있게 됐죠. 단 이 경우에는 제주를 제외한 서울이나 부산 다른 지역은 방문할 수 없습니다. 이후 제주도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급증했어요. 특히나 가까운 중국인의 입국이 굉장히 늘었는데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방문한 외국인 81만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무려 98%가 중국인입니다. 물론 관광산업 중요하죠. 또 제주도는 그만큼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작용도 분명 발생했습니다. 외국인이 많아지니까 범죄율도 높아졌고 또 불법 체류자도 늘어난 거예요. 심지어 오늘 소개한 사건이 있기 바로 며칠 전인 2016년 9월 6일 제주도의 한 식당에서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주인과 손님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도 발생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범인 천거루이는 제주에 오기 전에 어디 외국을 갈까 하다가 일본으로 갈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비자 발급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려하던 중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를 선택했던 거고요. 이건 천 씨가 직접 진술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게 알려지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세요? 국민들 사이에서 이 무사증 제도 이게 맞는 거냐라고 강한 반발심이 생겨나요. 아니, 비자라는 게 적어도 자기 나라에서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인 건 아닌지 1차적으로 거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생략해 버리니까 그만큼 잠재적인 위험에 우리가 노출된 거죠. 물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무사증 제도가 관광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범죄, 이걸 예방할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근데 2016년 그 당시만 해도 별 대비가 없었어요. 제주경찰청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 그러니까 일명 외사과가 없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외국인이 이렇게 많은데 외사과가 없냐? 라는 것도 논란이 되었는데 현재는 신설된 상태입니다. 오늘 사건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사망한 피해자 김성현 씨, 그녀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자 또 시인으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작품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녀가 변을 당하기 직전까지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영혼의 안식을 구하던 장소에서 그토록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건 정말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범인 천 씨는 사건 이전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끝내 성당을 택한 이유를 밝혔는데 이게 또 황당하죠. 왜냐면 성당에서 사람을 해치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줄 것 같아서요. 기가 찰 뿐이죠. 그는 알고 있을까요? 만약 사후세계가 있다면,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가장 먼저 지옥으로 갈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걸요. 제주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사건,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